관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구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역시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좀 서양 주류 윤리학에 좀 경도된 어떤 좀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문화다원주의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갈등에 놓인 현실 당사자들의 관점에서는 이 문화다원주의자들이 하는 말은 이 문화상대주의자들이나 도덕상대주의자들이 하는 말하고 다를 게 없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만약에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서로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 뭐 영토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갈등을 빚고 있으면은 이 문화다원주의자는 서로 이해해라. 쟤네들이 입장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저쪽에 가서 저쪽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이게 문화상대주의자도 똑같은 말을 할 거거든요. 어차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호 인정을 요청합니다. 상호 인정. 근데 이런 상호 인정을 요청한다는 것도 역시 보면 이 서로 충돌하는, 갈등을 빚는 이 두 문화 간에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가정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다원주의도 결국은 롤주식의 원초적 입장, 서로 대등한 개인들, 그리고 서로 대등한 민족들이 모여서 합의를 이루는, 서로 인정하고 합의를 이루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문화다원주의는 어떤 현실의 갈등에 접근할 때 좀 우회적이고 어떤 실천적인 해답을 내놓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은 결국은 보편윤리는 실천윤리라는 어떤 그런 원래의 주장으로 되돌아와서 이 보편윤리를 구상할 때 아무리 학자 집단, 내가 말한 여기에 이제 기여하려고 할 때 실천성, 그러니까 너무 이론적 농부에 빠져 있지 말고 실천성, 어떤 실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밑에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어떤 그런 덕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편윤리 구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덕목들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나와 있는 것,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편윤리 구상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떤 제시된 여러 가지 방법론들, 어떤 이론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제 대립적 구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동체 자유주의자, 아니면은 뭐 결과주의자, 뭐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의무론자, 뭐 이런 식의 어떤 대립적 구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이 실천윤리의 하나의 경향은 모든 이론들을 통합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시된 것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직관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대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그것은 다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고 있는 주장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좀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요즘 실천윤리의 하나의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두드러진 부분이 생명의료윤리 같은 분야인데요. 그래서 거기는 뭐 칸트주의, 공리주의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대립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건설적인 좀 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뭐 문화다원주의든 뭐 롤즈나 누스바움이 말하는 어떤 자유주의적 권리론에 바탕한 보편윤리든 아니면 뭐 생존권과 관련된 어떤 그 결과주의적 관점이든 다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명히 이 자기 비판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문화권의 어떤 가치관, 이 반대 담론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자기 비판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글쎄 이거는 이제 실천윤리에서 나온 그 아이디어들을 좀 가져온 부분이 있는데요. 세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북한과 무슨 핵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회담을 할 때 저희가 뭐 한
수십 년 동안 봐오지만은 아무런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얘기의 진전이 없는 건 둘째치고라도 의사소통 방식의 진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보면은 뭐 연락을 했다가 안 했다가 뭐 갑자기 친한 척 했다가 안 했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뭐 고성이 오가고 뭐 약간의 뭐 그 욕설에 가까운 불질러 버리겠다는 뭐 이런 과격한 발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일본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들과의 대화도 전혀 어떤 의사소통에 어떤 진전이 없는. 근데 이런 의사소통에 진전이 없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통된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도 있고. 자, 바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라는 것보다는 의사소통 방식을 이제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좀 구체성을 좀 띌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기구나 어떤 국제 기구나 이런 데서 무슨 이렇게 코드, 강령식으로 뭐 이렇게 쭉 내놓고 실제로 이게 현실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은 그냥 해석하기 나름인 그런 식의 어떤 그 코드를 내놓는 그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 무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또 다시 그 생명의료윤리를 예를 들면은 무슨 좀 이제 구체성,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 지금 세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수 가능성이 있는 상상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그런 경우엔 이 원칙이 어떤 식으로 적용된다라는 것을 미리 다 어느 정도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도덕 원칙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밸류로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켜 나가고 그래서 이 커먼 밸류들을 우리의 공적 논의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전환시켜 나가는 이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보편윤리 혹은 글로벌 에틱스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기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커먼 밸류주의 문제를 발견의 문제로 돌려놓게 되면은 우리는 아까 강 박사님이 발표한 것처럼 채소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도덕적 상대주의로 가든지 이 두 뿔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커먼 밸류주의 문제를 발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론의 장에서 형성시켜 나가고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여기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굳이 채소주의로 우리가 끌려나가야 될 필요도 없고 상대주의의 위험 속에 빠져나가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상대주의와 보편주의 요 두 문제의 틀에 계속 갇혀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 제가 생각할 땐 커먼 밸류주의 문제를 발견의 문제로 생각을 했고 발견의 문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문화다원주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제3의 영역을 만들어서 상대주의로도 빠져나가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아주 형식적이고 내용 없는 보편성으로도 귀결되지 않는 어떤 지점을 찾아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강 박사님 잘 지적한 것처럼 이 문화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상대주의와 정말 쉽게 이렇게 도덕적 상대주의로 전환될 가능성들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커먼 밸류들을 어떤 방식들로 찾아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일단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커먼 밸류를 발견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 구성의 문제로 생각한다는 이 발상 자체도 서구 중심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류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중첩적 합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라는 것을 새롭게 구성해내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뭐 이렇게 단단하게 더 세운다든지 이런 구상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명히 서구 중심적이라는 어떤 그런 인상을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문화다원주의하고 문화상대주의는 그런 대로 개념적으로 선생님도 구분을 하셨고 또 실천적인 과정에서 좀 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명쾌하게 저는 구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런데 이 문화다원주의와 소위 다문화주의 이건 학자에 따라서 멀티컬처럴리즘하고
문화다원주의는 학자들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교호적으로 쓰기도 하고 구분하기도 하는데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어떤 관점에서 구분하시는지 아니면 혼용하시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글쎄 저도 이 두 용어가 구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주의, 윌 킴리카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 다문화주의가 테일러가 쓸 때 문화다원주의랑 같은 의미인가. 둘 다 어떤 문화적 다원성이라는 것 자체, 어떻게 보면 다원성이라는 말 자체는 둘 다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글 안에서 아마 그렇게 느끼셨겠지만은 거의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썼습니다. 근데 분명히, 근데 또 어떤 맥락에서 어떤 다른 학자들 보면 다문화주의라는 말을 굳이 또 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특히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주의라는 표현은 좀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문화상대주의는 말 그대로 문화상대주의는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상호 인정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문화상대주의. 예, 어떤 보면 분명히 그러면서도 이제 문화다원주의는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떤 중첩성을 찾고 그걸 통해서 어떤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 스페이스는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문화다원주의고, 문화상대주의는 그런 스페이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아니면 없어도 상관없고 있어도 상관없고, 그렇게 그런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이 샤스 테일러의 이론에 빌어가지고 다문화주의 문제를 좀 다뤄본 적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 특히 공동체주의적인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보편윤리의 개념은 항상 시험적이고 한정적이고 잠정적인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문화상대주의나 문화다원주의 또는 다문화주의 이런 것에서 항상 쟁점이 되는 것은 항상 그 도덕상대주의나 문화상대주의 끊임없는 그 논란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결코 해결의 조짐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오늘날처럼 글로벌화되어지고 정보화되어진 세상에서는 개개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의 정보나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커먼밸리나 커먼 컨선이라고 하는 게 약간 오해의 여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는 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식이나 정보를.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끊임없이 어떤 특정한 한 국가나 또는 어떤 집단의 문화의 특성, 또는 종교적인 특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비교 우위에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한정적이어야 되고 반드시 특정한 시점이 지나게 되면 그 한정적인 평가에 의해서 잠시적으로 문화적인 또는 종교적인 비교 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또 다른 경쟁적인 어떤 문화나 또 문화에 대한 관점의 도입으로 인해서 또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보편윤리는 항상 한정적이고 잠시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이제 저기서 실천윤리서의 보편윤리가 가져야 될 어떤 덕목으로서 두 번째 개방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제 저기서 개방성에서 하고자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개방성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실천윤리이기 때문에 미완성의 상태로도 이게 말하자면 작동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예, 물론 미완성의 상태로도 왜냐면 이게 완벽한 툴이 없어도 이게 좀 아직 완벽하지 않, 좀 쓸모가 없어도 계속 그거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해결해야 되고. 예, 그래서 저도 계속 미완성의 상태로 계속 진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유학은 칸트나 존 롤스와 같은 보편윤리의 가능성 쪽에 더 중점을 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맹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실천 이상의 어떤 그 보편성 이런 걸 항상 강조했고, 그리고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맹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람마다 발이 다 다르다. 그렇지만 집세기를 만드는데 삼태기처럼 만들 사람 없다. 말하자면 상동성이 있다는 걸 항상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다고 항상 얘기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들으면서 좀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공부를 많이 했고요. 좀 인상으로는 그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겉으로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촘스키 한다면 그 서페이스 스트럭처가 있고 디프 스트럭처가 있잖아요. 각 언어가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의미하려고 하는 속 구조는 많이 공통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위안부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사실 인정 문제에도 좀 논쟁이 되는 것이지 그 위안부가 뭐 옳다 틀리다 이렇게 지금 가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유가적 입장에서 굳이 말한다면 이제 유가 입장에 해답을 상당히 그 보편율에 대한 신념이 더 강했다. 그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도 서로 이해를 하면 그 어떤 보편율의 가능성 쪽에 더 무게를 두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대성만 인정하는 것과 상대주의로 가는 것의 차이를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대성은 마치 다양성 같은 거고요. 그리고 상대주의로 가면은 이제 훨씬 더 강한 입장에 대해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전혀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래서 저는 그 소위 쿤식의 그 상대주의가 꼭 과학이나 인식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이 윤리나 도덕의 영역에서도 저는 같이 적용되는 논점이 같이 성립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중동에 있는 어떤 나라가 여자들을 전혀 얼굴도 못 세우게 하는 그런 문화적인 유형이 있는데 그것을 그들과의 얘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예컨대 제 딸이요 아빠 저 그 나라에 가서 그렇게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로 갈까요?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으로 갈까요? 라고 얘기할 때 저는 분명히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고 어떤 것이 더 경탄스럽고 어떤 것이 더 추천할 만한 것인지를 분명히 저는 알기 때문에 아이한테 그쪽보다는 이쪽이 낫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해야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잠정적으로는 어떤 것이 더 비교 우위에 있는지를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제가 미국으로 갈까요? 이 나라에 갈까요? 그렇게 묻는다면은 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쪽에 살고 있는 그 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교 우위를 자기에게 두겠죠. 그러나 그런 나라 말고 다수의 나라들이 있는 그런 컨텍스트를 전제를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그렇지 않은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 다수의 아까 다수결의 원칙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더 그것이 바람직하고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도전받을 수 있는 거지만 잠정적으로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이 더 바람직한 문화라다라고 잠정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 얘기하시는 중에 제가 아까 제가 뭐 발표 중에 위안부 예를 들었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지만 그 위안부 문제가 궁극적으로 뭐 사실의 문제,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라고 이렇게 몇몇 분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문제가 이 사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동일한 사실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르게 볼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이 순수한 사실로 존재하는 것은 없고 맥락과 가치 속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만약 8월 15일,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은 그날 일어난 사건은 그걸 바라보는 그 민족의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왜냐면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떤 도덕적으로 비판을 한다라고 물론 이제 그게 잘못된 행위고 뭐 이렇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보편적 관점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서로 그 역사적 경험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저희는 뭐 해방된 날이고 거기는 패망한 날이니까 그리고 그 역사적 경험이 그들이 그 이후에도 그 시기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위안부를 사실의 문제라고 그냥 단순한 사실의 문제라고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이제 그 위안부 문제에 얽힌 복잡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만약에 강제로 자기들이 데리고 왔다면은 그거를 자기들이 잘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야말로 그거야말로 보편적인 기준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꾸 지금 그거를 자꾸 비껴나간다고 할까. 그냥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들이 강제로 들은 건 아니라고 지금 그쪽으로 몰아가는 쪽이라는 걸 얘기하는 근데 것 그 강제성이 예를 들면 이제 강제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놓여 있는 특수성 안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보편윤리라고 얘기할 때에 포인트를 좀 윤리에 맞추는 경우는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윤리라고 하는 게 뭐냐? 윤리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윤리가 뭐냐에 대한 이제 설명은 어떻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진화론적인 해석도 있고 프레마틱한 해석도 있고 또 판타지적 롤sek의 해석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본다고 하면 윤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 윤리는 문제 자체가. 뭐 우리가 농경사회에 살 때 윤리적이라고 하는 것하고 오늘날 같이 산업사회에 살 때 윤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것 도대체 뭐냐? 뭐 우리 수영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말하면 표현한 게 윤리가 아니고 오늘날 윤리 문제는 그런 윤리가 아니다. 종교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하면 못 사는 부정 사람을 좀 도와줄 것이고 동물을 보호할 것 이런 윤리는 포인트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 윤리가 왜 필요하고 무엇이 윤리적 문제인가에 대한 합의 자체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주어진다. 시간, 공간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윤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론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강준호 선생님께서는 지금 막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중에 논문을 완성하는데 좀 많이 참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